미국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열흘의 협상 시한을 제시했지만 이번 주말 이란에 대한 기습 공격이 이루어질 거란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한밤의 망치 작전. 워싱턴 시간으로 토요일 밤 8시, 이란 시간으로는 일요일 새벽 3시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B-2 폭격기 7대를 이란으로 날려 핵시설을 정밀 타격한 겁니다. 공습 이틀 전만 해도 백악관은 2주의 협상 시한을 제시한 상황이었습니다. May or may not take place with Iran in the near future. I will make my decision whether or not to go within the next 2 weeks. 이미 이란 주변에는 이라크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군 전력이 집결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F-35를 비롯한 전투기 편대를 줄줄이 급파했고 공중 급유기와 조기 경보기, 지휘 통제기 등을 배치하며 사실상 전쟁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언론들은 이번 주말 공습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주 국정연설을 앞두고 이민자 단속과 앱스타인 논란 등 국내 현안을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이슈가 필요하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열흘간의 시한을 제시하면서 아마라는 단어를 붙이며 확실성을 담보하지 않았습니다. Now we may have to take it a step further, or we may not. Maybe we're going to make a deal. You're going to be finding out over the next probably 10 days. 이스라엘도 미군 공습에 따른 이란 반격에 대비해 최고 경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핵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제한적인 선제 타격, 이른바 코피 작전을 며칠 안에 감행할 수 있다는 단독 보도를 내놨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변호인단을 통해 판결에 대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결과적으로 국민께 좌절과 고난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보내온 입장 정리해 주시죠.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판결에 대한 소회를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먼저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면서 그 진정성과 목적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결단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만큼 군인과 경찰 등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가혹한 실현은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장기 집권을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 재판부 판단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당사자로서 심경을 전한 것일 뿐 항소 포기 의사를 표명한 건 아니라면서 다음 주쯤 항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제 내란 사건 판결문의 주요 내용도 짚어주시죠. 네, YTN은 1,234쪽 분량의 판결문을 확보했는데요.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한 문건이 국헌 문란 목적의 근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비상 입법기구는 국회를 대체할 새로운 입법기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법기구의 예산 편성은 그 자체로 국회를 배제할 목적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과거 군사 쿠데타 이후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나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실제로 구성됐던 역사적 경험에 비춰봐도 객관적 의미와 다르게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죠.
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 사령관들에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잡아오라며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한 의혹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재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뒤 있었던 삼청동 관저 모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와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잡아오라 했다며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말했다 증언했는데요. 곽 전 사령관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사실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을 공소사실에서 삭제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계엄 당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입박하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한 전 대표를 우선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검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특검 측은 비교적 중형이 선고돼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입니다. 선고가 끝난 뒤 조은석 특검과 공판에 참여했던 특검보와 검사들이 오랜 시간 토의를 진행한 거로 전해졌는데요. 특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은 점과 계엄이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선 다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죄가 나온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헌병대장에 대해서도 다시 다퉈볼 필요가 있다며 다음 주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내란 우두머리 1심은 마무리가 됐는데 진행 중인 다른 재판도 정리해 주시죠. 네, 평양 무인기 관련 일반이적 혐의 재판이 비공개로 계속 열리고 있고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23일 3차 공판을 받습니다. 계엄 당시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해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 달 25일 첫 공판이 열립니다. 여인형, 이진우 전 사령관 등 파면된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 계엄군 사령관들도 지난달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최 전 장관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다면서 어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접수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지난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여했던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기절초풍할 일이라고 비판을 했고 보수 진영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웅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공식 입장이 당 안팎의 예상과 달랐는데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윤 전 대통령의 선고 이튿날 시간을 미뤄가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회견에 나선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장 대표는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입을 뗀 뒤 오히려 1심 판결은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직 1심 판결이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하고 탄핵으로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헌법에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 행위는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즉각 재개도 요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선 오히려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게 덧셈 정치고 외연 확장이라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장 대표의 예상치 못한 발언에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정치적 면책 특권이 될 수 없다며 결과에 책임지는 태도가 보수 정치의 본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본인도 SNS에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세력의 숙주라며 장동혁을 끊어내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범보수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무죄 추정은 재판 과정의 원칙이지 판결 이후 정당이 국민 앞에 서는 방식은 아니라며 안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범여권은 장 대표 기자회견에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죠.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장 대표 회견 내용을 속보로 전하면서 기절초풍할 일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민심을 배신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을 규탄한다며 정신을 차리라고 비판했고요.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입니까?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입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장 대표가 내란 공범 정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공표했다며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할 정당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총칼로 국회를 유린한 현장이 생중계됐는데 무슨 추정이 더 필요하냐며 내란 속의 윤석열의 국선 변호인을 자처한 입장문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규탄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결론은 국민의힘은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과는 정반대로 민주당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어제의 판결이 미흡했다면서 사법부를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는 내란범 등에 대해선 사면을 막는 사면금지법도 논의 중인데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을 제한하는 것이 또 다른 헌법 파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법여권은 오늘 중 사면금지법을 법사위 소위에 통과시킬 거로 보입니다. 네, 설 연휴와 윤 전 대통령 재판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여야 집안 싸움도 다시 시작되는 모양새죠. 네, 먼저 민주당에선 돈봉투 사건 무죄를 받은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오후 인천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자신이 5선을 지낸 곳이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실상 양보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지도부와 상의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찬대, 김교흥, 허종식 등 전현직 의원들도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마침 오늘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사직하고 개항을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는데 여당 내에서 어떻게 교통정리가 이뤄질지도 주목됩니다. 특히 명청대전 역학구도와 맞물리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데요. 당권파인 이성윤 최고위원회 조작기소 대응특위 위원장 임명에 반발한 친명계 의원들이 송 전 대표가 적임자라고 맞서는 일종의 당권파 대항마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친한계가 숙청 정치에 반격에 나섰습니다. 설 연휴 직전 부적절한 SNS를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이 오늘 아침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건데요. 배 의원은 6.3 지방선거 공천 시기를 앞두고 장동혁 지도부가 서울시당 위원장을 숙청했다며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배 의원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공개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장 대표가 절윤을 말하는 세력과 맞설 거라고 선언한 만큼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집값 잡기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의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도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 상환 비율인 RTI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올린 뒤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일거의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나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다주택 대출 규제 내용 보고와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과 대환 현황,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자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9차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대남 대미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는데 지난 5년간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을 터쳐 올렸습니다. 북한 노동당 9차 대회는 7천 명이 운집한 가운데 특유의 기립박수와 만세 환호성으로 시작됐습니다. 개막을 알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개회사는 대내 메시지에 집중됐습니다. 무엇보다 8차 당대회 이후 지난 5년간의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특히 대외 분야가 도드라졌습니다. 대외적으로 보아도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짐으로써 세계 정치 구도와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경제 부분에서도 일정한 토대와 잠재력을 다졌다고 자평했는데 향후 5년의 절박함도 드러냈습니다. 당대회 집행부는 5년 전 구성해서 절반 넘게 교체됐습니다. 23명이 교체가 되었고요. 대남 인사가 빠져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노동당이 모든 국가기관을 영도하는 북한에선 당대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지난 5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5개년 계획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당대회 역시 경제와 국방, 대외 정책 등의 순으로 평가와 토론이 수일 동안 진행된 뒤 당 규약 개정과 당 조직 인사가 이어집니다. 폐막을 전후해 이미 준비 정황이 포착된 열병식이나 군중 집회 등도 예상되는데 5년 전 8차 당대회는 8일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우리로선 북한이 예고한 핵재래식 병진 정책이나 적대적 두 국가 제도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경제 문제가 가장 큰 딜레마일 거다. 기존의 국방력 강화, 경제적 자력갱생, 대외적인 신냉전 외교, 그다음에 대남, 적대적 이익과론, 이 기조는 견지가 될 거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낼지도 관심인데 첫날 일정에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